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미국 편을 살펴보았고, 우리 오늘은 캐나다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우리 한국에 또 최초의 선교지를 보내준 나라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이 세 나라가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 6.25 때에 참전했던 나라기도 합니다. 또 북미주에서 이렇게 또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이지만 또 영토 면에서는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아주 큰 나라입니다. 물론 많은 땅이 불모지로 있고 이제 북극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캐나다가 대화재로 6개월 동안 불이 타서 굉장히 참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던 에, 그러면서 이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역시 캐나다가 이렇게 동성애가 합법화 되고 또 마리아화라 등 이렇게 많은 마약이 합법화 되는 이 참 젊은 총리의 그런 탓도 있지 않은가 영적으로 그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우리 10개 주로 되어 있습니다. 저 동부에 있는 뉴전틀랜드부터 퀘벡주, 온타리오, 또 베니토바, 시스케런, 엘버타, 또 네스에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 주까지 모두 10개 주로 있는 곳으로 굉장히 참 넓은 땅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 다음으로 영토가 큰 나라입니다. 세계 또 준주로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저쪽 끝에는 대서양이고 이쪽 끝에는 태평양입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이 바다에서부터 바다로까지 이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그리고 북극해를 접하고 있고요. 정말 미국과는 아주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8,900km나 되는 국경을 미국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참 큰 국경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는 오타와 주고 이 오타와 주에 가면은 영어가 공식어지만은 프랑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같이 공용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는 영국 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캐나다는 수상입니다. 그리고 국왕은 찰스 3세 영국 왕이 국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이 캐나다는 16세기 후반에 영국과 프랑스가 탐험을 시작해서 1867년에는 영국의 카나다 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독립된 것은 1949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신생 독립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 이런 나라에 이제 먼저 프랑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이 이렇게 점령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프랑스권이 오타와 중심으로 동쪽에는 이렇게 지금도 프랑스를 씁니다. 퀘벡이라든지 몬트리올 가면은 프랑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영어로는 알아듣는데 말은 프랑스어를 얘기해요. 이런 곳이 동부 캐나디 동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1931년 웨스트민스터 헌장의 적용을 받아서 대영 제국 내 자치령이 되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본국과 분리돼 있지만 47년부터 카나다 자치령이 됐고 그리고 1949년도에는 최고 재판소가 이제 스므로 이제 런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1951년 12월에 정식 국명을 카나다 자치령 도미니온 오브 캐나다라고 정하고 이제 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캐나다로 변경했습니다. 캐나다는 정치적으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과 동군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는 영국, 지금 현재 국왕인 찰스 3세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3세는 지금 또 16개국의 영연방국의 국왕입니다. 호주의 국왕, 뉴질랜드 국왕 그렇습니다. 16개 나라. 캐나다 그 총독은 찰스 3세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카나다는 이 영어와 프랑스 공용어로 채택하고 말씀드렸고 G7 국가입니다. 그리고 J12 국가고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있고 OECD 국가고 WTO 연영방 그리고 에펙 이런 나라 그리고 유엔의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름의 뜻은 마을이라는 그런 사투리에서 나왔다고 이릅니다. 이로크 이 부족이 사용했던 이 말로서 이 가나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그럽니다. 1535년 프랑스 왕의 지원을 받아서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오늘날 퀘벡 지역인 스타나타코나를 이제 발견하고 원주민 추장과 함께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 탐험에 나서서 지명을 물어보았는데 어느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추장은 그들의 말인 이로크와 유런으로 말이란 뜻인 카나다라고 대표했다고 해서 이 용어가 지금까지 국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국장 이 내용이고 카나다의 상징은 단풍잎입니다. 이거를 메이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카나다 국경에 있는 가게에서 미국으로 올 때 선물로 가장 유명한 것이 메이플 시럽입니다. 그 우리 토스트에 찍어 먹는 그 시럽. 그래서 그게 단풍잎으로 만든 것이고 캐나다의 단풍은 세계적으로 참 유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상징인 이 메이플 잎나무로 이 차를 만들고 또 시럽을 만들고 이래서 이 국장에도 보면 마리 우스크 아드 마레라고 바다에서 바다로까지 이런 이것이 카나다의 상징. 태평양에서 해서양까지 이르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동물로는 비브가 있고 캐나다 오리가 있죠. 크네디언 구스라고 크네디언 구스를 우리말로 말하면 기러기입니다. 기러기가 크네디언 구스라고 그렇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홀스 말 등으로 유명하고 기마 경찰 또 로키 산맥 등 캐나다를 대표하는 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 캐나다 하면 역시 단풍의 나라로서 이 단풍이 참 길고 또 아주 뭐 나라가 워낙 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인데 이런 단풍들이 올해 가을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화재로 불타버려 가지고 그래서 카나다로서는 굉장히 큰 자존심인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총리는 전혀 그 초기 화재 진압을 실패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참 이번에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이 단풍이 참 그리울 정도입니다. 카나다에 한참 단풍이 절정했을 때의 사진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이 카나다도 대륙 횡단 여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퀘벡에서부터 시작해서 밴쿠버까지 이렇게 달릴 때에 이런 장관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렇게 대륙 크로스 컨트리 이렇게 하는 트럭 운전사 가운데 한국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참 캐나다의 아름다운 장면들 그리고 그 넓은 나라의 모습들을 많이 얘기를 해 줍니다. 카나다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님을 184명 파송했다고 공식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때 캐나다는 공식 그 캐나다 나라건 아니었습니다. 영국 영에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캐나다죠. 이런 나라에 정말 184명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셨다는 거. 그래서 가는 곳마다 참 아름다운 나라가 이 캐나다입니다. 우리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서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맥켄지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1861년부터 1895년까지 사셨으니 34세 일기로 우리 한국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세요. 그는 이 미국 장로교에 가입해서 파송받도록 해도 그거를 거부하고 당당히 캐나다의 이름으로 조선 땅을 밟고 싶어서 우리 캐나다 최초 자비랑 선교사님이 바로 맥켄지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그 가치를 인정해서 지금 해외 한인 장로교회 그 교회에서 최근에 이분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우고 기념 공문도 세우고 또 이렇게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맥킨지가 우리 한국에 오신 지 1895년에 32살 나이에 오셨는데 이때 오셔가지고 이제 12월 12일 날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셨고 우리 한국에서 지낸 총 일수는 559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년도 채 있지 않는 때에 1895년 6월 23일 한국에서 이렇게 과로한 나머지 심한 열병으로 돌아가셨어요. 34세 때. 그래서 2년째 계시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양화진에 모셔고 그랬는데 정말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있죠. 소래교회는 황해도에 있습니다. 황해도 장영군 종전리에 소래라는 걸 우리 한문으로는 솔레입니다. 솔레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소래라고 그렇게 명칭하는데 여기에 우리 서상윤 장로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국하고 무례를 하면서 무역은 인삼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가셔가지고 이분이 이 심양에 있는 동천교회 거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두 선교사님이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인데 이 두 분은 스코틀랜드 신학교를 공부할 때에 그때 어떤 소식을 들은가 하면 1866년 자기 선배가 되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나눠주다가 대동강에서 순교한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거기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도 조선 땅에 가서 성경을 보급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대원군의 쇄국 정체로 어떤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심양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조선에서 올라온 특별히 이렇게 인삼장수 이렇게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만났던 분이 백홍준이라며 서상윤 이런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경책을 번역하는데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요한복음을 번역합니다. 마태, 마가를 번역합니다. 사복음서를 다 쪽복음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분들을 통해가지고 의주, 그 당시는 신인수가 없을 때죠. 의주를 통해서 밀반입을 해요. 한국에. 그 조선의 관리들이 그걸 또 발견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밀반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와서 이 서울에 있는 서상윤 장로님의 생가에다가 그 쪽복음을 가지다가 전국으로 보부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전달합니다. 그 당시 보부상이라는 것은 보따리 장사입니다. 이렇게 아낙네들이 보따리에다가 그 여성들이 필요한 뜨개질, 무슨 바늘, 실, 뭐 이런 것 등으로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판매했던 분을 보부상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의 그 보부상 보따리 맨 밑에 쪽보금 순색을 놓고 전국에 이렇게 나눠줬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는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우지 않고 우리나라 이 정말 서상윤 장로님 댁에서 시작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최초의 교회의 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 가지고 이거 기억자로 된 기와집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이 수도권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주라든지 이천에 가는 길목에 그게 양지가 있습니다. 그 양지 캠퍼스에 그 총신대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MDB 학생들 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양지 캠퍼스에 가보면은 입구에 큰 반석에 보면 박윤선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여러 신학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면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 먼저 우리가 이게 인간이 되거라, 또 성도가 되거라, 그리고 신자가 되거라, 평생 학자가 되거라, 이렇게 해서 5가지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새겨놓고, 그리고 왼편 언덕에 보면은 소래교회를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기억자 교회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다 설명도 해놓고 그 안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가시면 소래교회가 복원돼 있으니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이 전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이 서상윤 장로님이 이제 남쪽 서울에 오셔가지고 세운 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온도두 선교사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런 교회죠. 그래서 우리 이 설례교회 혹은 소래교회 여기 출신으로 우리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마는 한국 교회사의 박물관으로 할 수 있는 민경배 선생님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연세대학교 신과대 학장도 하시고 정동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마침내 또 실천대학교 대학원을 또 세우신 은중관 교수님이 여기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이 황해도 이 솔레교회 출신들이 많은데 여기에 첫 번 담임 목사님이 바로 이분이에요. 맥켄지 선교사님. 그래서 이걸로 아주 이분은요 한국에 오셔서 조선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조선인이 먹는 음식 그대로 드셨어요. 의복과 생활 방식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신 분 가운데 또 다른 선교사가 모 삼열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도 완전히 그런 백정들 선교했던 우리 유명한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모 삼열 선교사님. 그래서 훗날 마산에서 있었던 형평운동, 백정들의 자유 해방 운동이었죠. 그게 아주 기초를 놓았던 모 삼열 목사님도 그대로 한국 사람들의 밥을 먹고 또 생활을 그대로 하고 다 이랬던 분인데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게일 선교사님, 우리 유명하잖아요. 이 기일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부르던 이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카나다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인데 토론토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의 생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생가도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게일은 말이죠. 우리나라에 오셔서 성경 번역에 공헌하신 분입니다. 또 철로 역전을 번역하신 분, 그게 이제 허버트 선교사님이 그거를 번역하시지만은 이 게일이 먼저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의 잠깐 보면은 온타리오주에서 출생하셨고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신 아주 인재입니다. 이분이 이 YMCA의 지원으로 조선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평신도 설교자 이 무디와 또 아서 피어슨 박사의 주도 만들어진 이게 SVM 이 학생 자원운동 스튜던트 발란티어 미션 여기 영향으로 이분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3차 대각성 운동의 바로 그 아들이 게일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1889년 황해도 해주 지방과
경상도 지방에서 전도하시고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신데, 그때 네 분의 그 주요 선교사님이 그 언두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게일 선교사님, 레일로즈 선교사님, 이분들이 우리 평양신학교 우리 일기에 졸업하신 그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한 것이 유명한 구역 성경입니다. 1907년에 신약 성경이 나왔고 1911년에 구약 성경이 완성이 돼서 성경 전설하고 이래 했던 책이죠. 그래서 1911년에 번역했던 주요 분이 게일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요, 이 성경 번역위원회 여기 참석하러 이렇게 목포로 내려가시다가 이제 이 그 항해에서 이 한 여학생이 조난사고 당해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건져내고 당신은 거기서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펜젤라 아까운 참 40대 초에 그분이 참 돌아가신 것이 성경 번역 때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구역 성경은 그렇게 참 귀한 성경입니다. 그 게일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에도 참여하셨고 1889년 토론 그때 이제 그 이분이 처음에 부산에 도착을 12월 12일 날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은 1928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40년간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게일은 이 한국에서 이렇게 성경 번역도 하고 이거를 또 크게 보급시키는데 공헌하신 분이에요. 1900년에는 연동교회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연동교회 자체가요, 백정들의 교회였습니다. 양반은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것도 연못에서 모였다고 연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목회를 시작하셨고 1901년 정신여학교, 바로 연동계 옆에 있죠. 여기와 경신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기반을 구축하신 분이 게일 선교사인데, 이분이 바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조한 번연의 천료 역전을 한글로 번역했고 김만중의 구운몽도 영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유명한 하디 선교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1865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출생을 하셨고, 그가 이제 이 캐나다의 이 뭡니까 아주 최고 의과 대학으로는 최고의 대학이 맥길 대학입니다. 거기 출신이세요.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의사로서 그만 미국 캐나다에서 활동을 하셔도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아주 장래가 창창한 청년으로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원산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이분의 한국 이름이 하리영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원산 성령 운동에 불씨가 돼서 1907년에 장대영 교회에서 평양 대각성 운동에 불을 지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 하디 선교사는 이제 사역을 잠깐 보면은 이 부산을 통해서 서울로 오셔서 제중원, 오늘날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전신이 바로 제중원인데 여기서 에비슨 의사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그 의사였죠. 이때 하디는 상당수의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렸습니다. 그로부터 서양 의사와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사회에 전파됐습니다. 1892년에는 부산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요청에 따라 다시 부산을 내려가서 1년 진료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 8년간의 후원 계약이 끝나게 됐고, 그리고는 때를 맞춰서 원산에 있는 감리교 선교부의 요청을 받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남감리교 소속의 선교사로 남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1903년 8월입니다. 여름 휴가 동안 이거를 포기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원산에 다른 7명의 선교사를 모아서 중국 감리교 소속인 화이트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하디는 새로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기 선교사는 하디는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재하심을 경험했으며 나의 부끄러움과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과 믿음의 부족함과 모든 잘못을 자복했습니다. 나의 이 자복 회개 운동은 이 회중에게도 강한 영향을 비춰서 강한 죄의식과 믿음의 부족함을 비로소 깨닫고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이 카나다에서도 아주 명문인 맥길 의과대 출신입니다. 그걸로 이 카나다에서도 얼마든지 아주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한국으로 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원산에서 그가 선교할 때에 굉장히 그 한국 사람을 굉장히 깔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지저분하고 위생의식도 없었고 무식하고 글자도 읽을 줄 모르고 그런 환자들을 계속 돌보는 과정에서 자기가 갈등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무식한 이런 환자들을 내가 돌볼 수 있느냐. 의료는 의학은 사랑의 의술이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환자들을 돌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1903년도 화이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당시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난이 있었어요. 이 태평천국의 난은 이 중국은 요즘도 중화민국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중심한 세계 중심이 중국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양의 문화, 서양 사람들을 일부러 배척합니다. 그 사람보다 중국이 더 중심이라고 하는 게 중화 사상이고 거기서 삼자 사상이 나온 겁니다. 이 자립이라는 거, 삼자라는 게 세 가지, 이 자립한다는 거, 그리고 자족한다라는 거.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국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이 외지에서 오는 거 거부합니다. 그게 1860년에 아편전쟁이 있었을 때의 그 후유증으로 중국에게 똘똘 뭉치면서 이 자국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03년도 태평천국에 난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뭔가 하면 모두 외국인들 다 추방이에요. 그때 이 화이트 선교사님이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목숨을 이렇게 정말 살아난 자체가 기적으로 그분이 조선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태평천국의 난에. 그래서 이제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또 오신 분이 중국 선교하다가 우리나라 와서 태어나가지고 평양 외국인 학교에 다닌 분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 되는 루스입니다. 루스가 거기서 이제 평양에서 그때 태평천국의 난에 피난 오셔가지고 이 평양에서 여학교 그저 이 크리스찬 외국인 학교에 다니셨거든요. 그때 이 루스와 함께 클래스메이트 이거 같은 반에 계신 분이 마삼락 박사님, 마포 선교사님의 셋째 아들이 마삼락 박사님 한 반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굉장히 절친하셨고 그리고 빌리그레함 또 전도대 할 때도 이 마삼락 박사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내용과 또 평양에 또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님 가실 때에 그 사모님이 다녔던 학교도 돌아보고 했던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 화이트 이분이 태평전국의 난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할 때에 그때에 이 하디가요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저래서 저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저런 선교사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날 공개적으로 이 선교사님 7분과 함께 성경 공부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는 몇 가지 하나님께 회개 제목을 내놓는데 첫째 그가 조선인을 굉장히 자기가 깔봤다는 얕보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의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우리 이 동료 선교사님들 이렇게 또한 원산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화이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자기가 정크히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 세 번째는 그의 남은 생에는 자기는 온전히 조선 위에서 이분들을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이 회개가 되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회개 운동이 원산 교회를 뜨겁게 다루고 이것이 이제 불똥이 이제 평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는 우리 길선주 목사님, 이 하디 목사님을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해서 이렇게 신년 사경의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회가 다 마칠 시간에 이렇게 길선주 그 당시는 장로님이시고 6개월 후면은 신학교 평양신학교 졸업하는 신학교 졸업생이신데 이분이 자기도 공개 사과를 했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사모에게 백불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했는데 자기가 그를 전해주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같은 그런 남의 돈을 훔쳤던 잡니다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눈물 바다가 되니 그 장대영 교회 동네 집회 다 마치고 계속 연장 집회에서 거기서 이제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 한국의 평양 장대연 교회 평양 대각성 운동이 이렇게 전개가 돼서 그 불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3.1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이 됐고 3.1 운동이 결국 우리나라 독립을 하는데 운동이 됐고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가지고 독립한 나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하와이의 공부 마지막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해주기를 이제 바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많은 것을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이게 또 과가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 그분에 대해서 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포장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에 대한 90%가 묻혀 있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또 한계된 것이 그 우리나라의 일제 잔재들 친일파며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포장하게 되고 또 북한의 영향을 받은 그 좌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매장하는데 그렇게 앞장서는데 그분의 양아들 되시는 이제 이인수 박사님도 돌아가시는 마당에 우리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정권이 이승만의 그 기념관을 짓기로 지금 하고 땅을 지금 물색하고 있거든요. 이런 운동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승만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부거든요. 그분은 이 국부에 대한 얘기는 우리들이 꼭 그거는 이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원산 성령운동과 우리나라 평양 대각성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신 분이 하디 선교사님. 이분의 고향이 바로 캐나다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대로 맥켄지 선교사님에 대한 거 우리 34세 돌아가셨는데 우리 한국에 오셔서 소래교회 첫 담임으로 우리 한국적인 삶을 그대로 사시다가 가신 분으로 이렇게 사진에 보면 연세가 좀 많이 들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34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념비도 세우고 기념 공원도 만드는 것 이것도 캐나다에 가시면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토 우리 인구 700만으로 토론토에서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고 북미주로 전체 보면은 네 번째 큰 도시로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 CN 타워가 제일 높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553m입니다.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여기 CN 타워는 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1984년도 처음 갔는데 그때도 제가 올라갔고 여러 번 제가 올라갔습니다. 이 토론토의 인구가 이제 그 메트로 다 합치면 한 700만 정도 해당되는 도시로 이 온타리오 주의 그 미국 저 캐나다 전체 인구의 약 25%가 토론토에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토론토에 살고 있는 분을 토론토니언이라고 합니다. 마침 뉴욕에 사시는 분을 뉴요커라고 하듯이
여기에 큰 수족관이 참 볼만합니다. 아주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토론토가 인구 밀집도 굉장한 거요. 그래서 이 토론토 중심으로 한인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한인교회 교회 협의회도 있고 저도 여러 번 연합 집회 강사로 초청돼서 토론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오타와 여기가 이제 수도죠. 인구가 150만 되는 토론토보다는 훨씬 작은 그런 곳인데 팔리멘트 힐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이라고 여기에 보면 하우스 오브 커먼스 하원과 또 세네이트 105명 있는데 이 세네이트는 총리가 임명하고요. 하원 338명은 선거로 선출되는 곳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캐나다는 현재 국왕이 영국 국왕이 찰스 3세예요. 그리고 여기는 총리가 이제 실질 여기 캐나다 정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캐나다는 공식적으로 이중 언어가 씁니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해서 오타와 그 강이 이렇게 흐르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참 오타나가 참 이렇게 좋은 곳인데 작년 여름 때는 여기 화재로 이 끌림과 이렇게 연기가 내려와가지고 참 이게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없었대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화재가 지금은 다 이제 불이 꺼졌습니다만은 또 언제 어떻게 화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몬트리올 하면은 이게 본래 이게 마리아의 도시라는 이 프랑스 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인구가 170만 되고요. 퀘벡주에서는 최대의 도시입니다. 이 퀘벡이 이제 북동쪽에 있는 제일 큰 주인데 그게 보면 여름에 이렇게 많은 그 눈들이 이렇게 내리고 그러는데 이 몬트리올에 가보면은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이 그 유명한 성당 있잖아요. 예, 그 성당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서 세운 그런 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는 아워 레이디라는 우리의 그 무슨 저이 성모 마리아를 이제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워 레이디라는 그런 이제 성당으로 노틀담 성당 이름도 꼭 같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몬트리올에 가보면은 아주 볼만합니다. 그 프랑스 파리 안 갔더라도 그 모조품이 그대로 여기에 있는 그 참 몬트리올. 거기에 보면 1976년에 하계 올림픽 대회가 열렸죠. 현재는 이것이 박물관으로 사용합니다만은 그때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 캐나다가 재미를 못 봤어요. 이 몬트리올 이 경기장이 이렇게 훌륭하게 다 세우고 했지만 그 후에 이게 수익품이 별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76년 이 여기에 재정적인 많은 적자가 났어요. 이때 그 코마네치라는 우리 지난번에 동구에서 루마니아 출신의 그 체조의 요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서 100점 얻어가지고 10점 얻어가지고 기계체계에서 최초로 이게 체조 계통에서 10점을 얻은 만점을 얻은 코마네치가 바로 여기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양 선수가 레슬링에서 여기에 최초 우리 올림픽 사상 금메달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곳인데 지금 가보면 여기가 이제 박물관으로 그냥 이용이 되고 일종의 그 이렇게 좀 폐물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가 올림픽이 가장 좀 이렇게 위기에 있던 것인데 76년도 이게 몬트리올 올림픽이 그랬죠. 그다음 1980년도에는 러시아 올림픽 할 때는 미국이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반쪽 올림픽밖에 되지 않았어요. 84년도에 LA 올림픽 할 때는 그때는 저도 참 거기 갔습니다만은 이때는 러시아가 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반쪽 올림픽 됐어요. 그러다가 1988년도에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할 때에 다 같이 모여서 가장 큰 축제를 이루었고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하고 나서는 우리 큰 흑자를 보게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참 올림픽이 됐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 올림픽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많은 경쟁들이 지금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서부로 이렇게 이동하면 중서부의 가장 큰 도시인 엘버타주의 큰 도시입니다. 캘커타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캘커타에 보면은 여름에도 보면은 로키 산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고요. 아름다운 캘커타 도시.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삽니다. 또 이제 서부에 제일 큰 대표적인 것이 밴쿠버가 있죠.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도시고 매년 살기 좋은 세계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5위권에 들어가는 이 밴쿠버. 굉장히 아주 기후도 좋고 아름다운 미양. 세계 3대 미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밴쿠버가. 그래서 3대 미양이 뭐냐면 이태리의 나폴리,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그리고 이 캐나다의 밴쿠버. 이게 3대 미양인데 그 아름다운,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서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브리티시 컬럼버스 그 이제 섬에 또 이르면은 또 유명한 부처드 가든이 있어요. 조금 다 보겠고요. 이게 밴쿠버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런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 하에 있는 그 항구 도시가 이 밴쿠버니까요. 얼마나 로키 산맥, 미국 쪽의 로키 산맥도 참, 그 콜로라도며 이게 다 좋지만은 이쪽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아이다호 넘어가지고 이제 이게 계속 이어지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 저쪽 알래스카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에 이게 이제 캐나다 파트에 가면 너무 아주 아름답죠. 여름이나 겨울이나 다 좋습니다. 이게 다 캐나다 로키 산맥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미국에서 LA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관광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5박 6일 동안 이렇게 다녀오는 곳인데 정말 아주 아름다운 로키 산맥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이제 알래스카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알래스카, 지난번 미국주에서 못 다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밴쿠버 쪽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육로로 이제 미국 알래스카 주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 알래스카 주는 1867년까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옛날 구소련. 그때 이제 미국의 장관인 윌리엄 수어드가 러시아 제국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720만 불에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헐값이었어요. 한 주를 720만 불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하고 나서 여기서 석유가 나왔습니다. 석유의 매장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수백 배로 이제 뛰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또 배합하는 곳이 알래스카주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땅에서 쭉 이렇게 북쪽으로 우리 훈춘을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하면 베링해가 나오죠. 베링해 건너면은 오늘날 알래스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이 주는 뭔가니 옛날에 우리 공리족을 같이 이루어진 한민족이 걸어서 베링해를 통해 가지고 알래스카 도착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쭉 가서 미국을 건설하고 또 쭉 가서 저기 남미에 가던 모든, 우리로 얘기하면 아메리칸 인디언스, 요즘은 인디언스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아메리칸 네이티브라고 씁니다. 토착민들. 이분들이 다 우리 같은 동이족이거든요. 그 아주 중요한 증명이 뭔가니 그들이 몽골 반전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원주민들, 미국의 원주민들, 저 남미의 원주민들 다 몽골 반전이 있어요. 우리 동이족처럼. 그리고 이게 여성들은 머리를 길게 하고 땄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이렇게 위에 듭니다. 우리 아기를 등에 업어서 키웁니다. 다 우리하고 같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착했던 분이 알래스카에 있는 바로 그 토착민들이에요. 그분이 이분들이 다 이렇게 얼음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하는 곳인데 보면 이게 알래스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습니다. 높은 단도 5,500m가 되는 곳으로 빙하가 있고요. 지금도 이제 조금 녹아내립니다만은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알래스카입니다. 여기에 그 앙카리지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도시고요. 그 옆에 이제 알래스카
나오는데 옛날에는 대한항공이 이게 앵카리지 거쳐가지고 한국에 갈 때는 우리가 이 알래스카 자주 들렸습니다. 들렸고 여기에 보니까 아주 그 여러 가지 곳들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이곳에 미국의 노인들이 이게 알래스카를 많이 찾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석유도 나고 아주 그 알래스카 주의 수입이 아주 크거든요. 근데 여기 사는 주민들이 얼마 없습니다. 이게 춥다가 보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너무 겨울이 한 8개월 동안 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아주 특수 자동차로 또 바퀴도 그렇게 달고 이래서 많이 이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알래스카에 많은 노인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줘요. 얼마나 주느냐면은 한때 지금은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 가정에 2,000불씩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여기 가서 사셨어요. 그 2,000불이나 이렇게 정부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랬던 곳인데 지금 또 그 노인 복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래스카 이민 가셔서 사시기 바랍니다만은 참 이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 바로 앵카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참 좋습니다. 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밴쿠버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알래스카 올라갔다 왔으면 다시 내려와 가지고 밴쿠버 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가면 부처트 가든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도 렌터가 해가지고 또 쭉 한 바퀴 돌면서 참 아메리칸 토착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박물관들을 보는데 저 대표적인 부처스 가든 얼마나 장미가 많이 피는지 각각 종류의 장미들이 가득히 참 있는 모습. 장미도 참 꽃이 오래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장미가 피어서 9월 말까지 이렇게 피는 이 부처스 가든에 가면 이렇게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나이가라 폭포로 이제 내려오겠습니다. 우리 나이가라 폭포에서 제일 대표적인 폭포가 카나다에 있어요. 우리가 흔히 나이가라 폭포 얘기할 때는 거의 카나다 겁니다. 카나다 거고 미국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의 한 지류는 아메리칸 폴스라고 그래요. 그 명칭을 우리 정확하게 합니다. 나이가라 폭포는 그 이름 자체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 대표적인 폭포 이름이 홀스슈 폴스라고 합니다. 말굽이라고 그러죠. 말굽처럼 생겼다고. 높이가 176피트, 53m. 그리고 이 폭 길이가 790m에 해당되는 대단히 큰 이런 그 전체가 이게 말굽처럼 생겼다고 해서 홀스슈 폴스는 이게 캐나다 겁니다. 캐나다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보는 이것이 이제 아메리칸 폴스인데 이거는 미국 거예요. 여기 제 브리지가 있잖아요. 이 브리지를 레인보우 브리지라고 그럽니다. 국경입니다. 이쪽 오른편에는 미국, 왼편에는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 건너면은 캐나다라고 미국으로 가는 바로 이 국경에 있는 이곳을 레인보우 브리지라 그러는데 아메리칸 폴스는 이 말굽 아까 홀스슈 캐나다 쪽에 있는 폭포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양쪽에서 다 배를 띄워가지고 이쪽으로 다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배를 출발하든 캐나다 배를 출발하든 다 홀스슈 거기 주변으로 한 바퀴 이렇게 유람선을 도는데 이 나이가라 폴에 가면 꼭 그 배를 타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라 폴 자체가 이리호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입니다. 온타리오호로 돌아가는 도중에 생겼는데 나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입니다. 넷이라는 말이에요. 네 개, 나이, 네 개. 가이라라는 게 가람, 이게 강이란 뜻이에요. 나이가라는 것은 네 개의 강이 합쳐서 이리호에서 온타리오호로 가는 폭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라는 말 자체가 우리 여기에 카나다의 토착민들 그분들이 동이족 있잖아요.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 강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좋은 글을 한국에서 관광을 나이가라에 오신 노인분들이 말이죠. 나이야 가라 이러고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신다고. 나이가 이제 쫓아내는 그게 아니고 네 개의 강이 합쳐서 이게 우리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면은 가이드들도 또 그런 쓸데없는 설명을 하면 안 돼요. 나이가 가라 아니고 나이 네 개의 가람 강이 합쳐서 떨어지는 폭포로 나이가라는 원래 이게 한국 우리 통일족 거라는 거 그거를 이제 하고 우리 가가와 일본의 그 선생님이 여기 가셔가지고 이분이 저 나이가라의 주인이 오늘 설교한다 이래서 사람들이 아주 구름대 같이 모였는데 그분 이 가이가와 목사님이 나이가라의 폭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이런 이제 했던 것으로 또 유명한데 좌우지간 이거는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라 폭포. 아, 이거는 아메리칸 폭포 사이트에서 이제 본 것이고요. 사실 나이가라 강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것이 아메리칸 폭포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 캐나다 쪽에 있죠. 그 아메리칸 폭포주에는 그렇게 크기가 높지가 않습니다. 이게 폭포의 그 폭이 200, 900, 260m. 아까 우리 말구 그거는 얼마입니까? 약 1000km 되는 그거에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높이는 이제 57m입니다만은 요게 이제 아메리칸 폴스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야 우리 나이가라 폭포 가자 그러면요 그거는 전체는 이제 나이가라 폭포로 합니다만은 실제로 나이가라 폴스라는 정확한 명칭은 캐나다 거예요. 캐나다 것이고 미국에 있는 것은 아메리칸 폴스 가자 이렇게 해야 받는 말입니다. 자, 우리 세계 3대 폭포 같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브라질에 있는 이과수 폭포잖아요. 그다음 나이가라 폭포.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그거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만은 브라질에 가면은 또 이렇게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국경에 있는 이과수 폭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거 대단하죠? 이과수 폭포. 이거는 나이가라 폭포보다 몇 배나 큰 규모로 폭포 수만 해도 270개예요. 이게 이과수 폭포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쌍무지개가 늘 이렇게 있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계 국경지대다 보니까 좀 이렇게 통과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이런데 파라구아이에서는 육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파라구아이 거기 국경을 지나서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육로로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가장 많은 양이 이게 아르헨티나의 것입니다. 브라질은 또 일부고 그래서 이 3개국에서 다 이렇게 육로로 올 수 있는 이런 이과수 폭포. 그 우리는 주로 브라질 쪽에서 많이 가고 제가 이과수 폭포 처음 갔을 때는 파라구아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저도 이 이과수 폭포를 가보는데 얼마나 참 웅장한지 270개 폭포의 좌우지가 이과수 폴스. 이게 그 스페니시 말로는요, Z 발음이 S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이과수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과수라고 읽지 않아요. 우리 저기 몇해 전부터 많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나라가 됐는데 이 베네수엘라도 베네수엘라로 읽지 않습니다. 현 문제는 Z를 S 발음을 봐. 베네수엘라라고 읽어요. 영어적으로는 베네수엘라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원래는 그 현지 발음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S 발음이 아니고 아까 Z를 S 발음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과수 폭포입니다. 이과수가 아니고 이런 폭포들 정말 여기 지금 설명된 대로 브라질 쪽에는 한 20%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80%가 아르헨티나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폭포입니다. 그래서 2.7km에 걸쳐서 270여 폭포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 가면은 2.7km 다 걸어서 봅니다. 걸어서 보면 대단해요. 각 그 중간중간마다 그 사진들 보면 저들도 이거 수십 장 지금 있는데 이거 다 이렇게 공개를 못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보는데 대개 큰 낙폭이 82m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이가라보다도 더 높은 데서 떨어지죠. 그리고 대부분은 63m에서 떨어지는 폭포들입니다. 이게 참 대단한 세계 최대의 폭포, 유가수 폭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 폭포라 하면은 또 아프리카에 가면
빅토리아 폭포가 있어요. 이 폭포는 왜 중요하냐면은 나일강이 시작된 곳이에요. 이 나일강에 빅토리아 이 폭포를 중심으로 그다음 호수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청나일, 백나일로 이렇게 간 것이 나일강이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긴 강. 그게 시작이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잠비아 또 짐바브웨 여기에서 이제 그 비행기 타고 가서 여기 이제 버스로 이제 이동하면 빅토리아 폭포를 보는데 뭐 애프리카에서는 킬로만잘로 그 산 밑에서 이제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이 폭포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애프리카에서도 아주 최고의 또 관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9월 말에 갔을 때에 이 빅토리아 폭포, 잠비아 사이드라고 그러는데 그 폭포를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캐나다 편을 보면서 캐나다의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몇 분과 또 이렇게 캐나다의 여러 곳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미국과 가장 국경이 또 긴 캐나다를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우리나라 6.25 때에 또 군인을 보내줬던 참 고마운 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보다도 쉽게 갈 수 있는 게 캐나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가고 계시고 캐나다의 영주권 시민권을 얻으면은 미국 국경이 자유롭습니다. 미국 출입이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의 토론토, 밴쿠버 많은 참 유학생들이 갔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 학생들이 많이 지금 유학생들이 줄고 캐나다가 지금 이민교회도 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나다도 좀 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특별히 캐나다의 나라의 동성애가 합법화돼 있고 또한 이렇게 마리아 하나라며 이 마약이 이렇게 합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는 나라 정말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청교도들이 또 여기 많은 영향을 끼쳤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게 그 아미시라든지 메노나이트 그룹들이 토론토에 가면 많이 사시거든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캐나다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제가 이만큼 마치고 여러분 질문 받도록